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칼라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22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벨 칼라 패치 툴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몇 가지 더 설명을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더 완성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그 프린트를 했든가 하여튼 예컨대 구체적인 예로 제가 2회 전에 언젠가 그 서울색을 바탕으로 한 서울색표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서울색표집은 서울색이라고 하는 그 값을 추상적인 값이죠. 값을 실물로 옮겨 놓은 어떤 물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물 물건이 얼마나 그 기준에 대해서 잘 맞게 표현되었는지를 당연히 검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고 숫자로 되어 있는 reference LAB 같은 값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물로 프린트를 했든 뭘 했든 하여튼 옮겼을 때 어떤 식으로 잘 전달이 되었는지, 즉 얼마나 품질이 좋게 나왔는지를 어떤 식으로 검수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매우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제가 책에도 그 일종의 에피소드를 한번 적었지만, 그 당시에 그 서울 색표집이라고 하는 것을 발주한 곳에서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일종의 검증을, 색깔 정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싶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뭐 색깔 정확성 검증하는 건 만든 제가 뭐 해도 충분하고 남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발주한 곳에서는 다른데 좀 더 뭔가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그걸 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그거를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왔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 결과 내용을 듣고는 당연히 이거는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금방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뭘 했길래 거기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결과를 나왔는지를 제가 거길 찾아가서 꼬치꼬치 뭐 따져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긴 가서 뭐라고 이렇게 몇 가지의 질문을 여러 그 방향으로 찔러봤더니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잘못되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뭔 소린가? 어떤 그 색깔 정확성을 검수를 하고 싶을 때 숫자로 되어 있는 레퍼런스, 기준과 그것을 실물로 표현한 물건의 측정값 두 가지가 생겼죠. 그 서로를 비교를 해서 정확성을 판단하는 그런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걸 하려면 당연히 서울색표집이라는 것에 기준값이 있었겠죠. 그건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서울색표집의 LAB 규정을 50개를 모아놓은 게 있고, 그 기준은 당연히 D50의 2도 기준 데이터니까 그걸 맞춰서 열어야겠죠. 그럼 열렸잖아요. 이게 기준이, 이게 레퍼런스 값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준인데 그건 숫자일 뿐이니까 이거를 실물로 옮겨놔서 프린트를 했거나 뭘 했을 거 아니에요. 조색을 해서 뭘 했겠죠. 그거 실물을 측정을 해서 이 값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제 보면 되겠죠. 그 측정을 그 당시에 제가 측정한 게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고, 찾다 보니까 3년 뒤에 제가 측정을 했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3년 뒤에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측정한 값을 열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이게 레퍼런스고 기준값이고 기준 LAB예요. 그것을 실물로 옮겨놓은 그 실물을 측정한 측정 데이터, 여기 보시면 스펙트럼이 다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실물을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아주 간단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두 개를 뭘 하면 돼요? 컴페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Tools에 컴페어에 가서 이게 기준인데, 이 기준이지. 그 다음에 이거 기준에 대하여 그걸 바탕으로 만든 실물이 여기 있다. 이거하고 비교를 해달라. 그러면 이게 바로 품질 검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각각의 50개의 패치들이 기준에 대하여,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있죠. 보시면 한 개의 패치마다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고, 이 사선 왼쪽 위
이게 레퍼런스 값이고 오른쪽 아래 이게 실물 측정 값이에요. 그러니까 레퍼런스와 실물 샘플이죠. 이게 샘플이 얼마나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좀 있긴 하구나. 딱 보이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시각적인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차이가 그 정도가 나고 전체적으로 그걸 숫자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델타 E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statistics 즉 통계로 보시면 델타 E 2000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50개의 평균은 0.75 델타 E가 나고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건 2.37이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와 샘플의 색깔 차이를 비교한다. 두 개를 실제로 측정을 해서 실물을 두 가지를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측정하는 그 소프트웨어 속에 실물로 측정해놓은 데이터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말고 값으로만 되어 있는 기준과 실물 측정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의외로 굉장히 드물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값이 있고 실물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근접한지를 보는 방법은 이러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잉크를 만든다든가 페인트를 제조한다든가 하는 회사들에서 자기들의 기준과 샘플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걸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기 데이터를 끌어놨으니까 한번 또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태극기에 색깔 규정이 있어요. 그죠? 빨강색, 파란색에 대해서 빨강, 파랑에 대해서 기준 규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색깔의 노테이션이 XYY로 되어 있어요. XYY로 되어 있는 것 자체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해당 행정안전부인가 뭐 이런 데 들어가면 그게 기준이 있거든요. 또는 기술 표준원 같은 데 들어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XYY 값은 있는데 그게 어떤 기준 광원과 관찰자 시야각 기준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 기준은 D65와 2도 기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그 값이 규정에 나와 있는 XYY 값이 실제 시각적인 디스플레이로 지금 표현이 된 거죠. 이런 색깔들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그 XYY 값이 있을 때 시각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컬러 노테이션 색표기법에 의해서 어떻게 표기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럴 경우 많죠. 예를 들어서 LAB로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기도 하고 이걸 어도비 RGB로 바꿨을 때 근데 값이 뭔지 알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하고 싶을 때 어떤 값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 만셀에서는 어떤 게 제일 비싼지 알고 싶기도 하겠죠. 그 지난 시간에 사실 다 배웠어요. 보시면 어디로 들어가면 태블로 데이터로 들어가시면 그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XYY 값 그 기준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그 D50 2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LAB는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 그대로 지금 D50 2도죠. 그대로 했을 때의 다른 컬러 노테이션 LCH는 이런 값이고 LCH의 L은 LAB와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제가 어도비 RGB를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 어도비 RGB 기준으로 RGB 값을 구해낸다면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이렇다. 여기 봤을 때 벌써 R이 블루에 대해서 마이너스 13.5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RGB 값이 마이너스 나왔다는 것은 그 값이 그 색깔의 샘플이 해당 RGB 색깔 공간 컬러 스페이스를 벗어난 out of gamut 컬러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3D 그래프로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 어도비 RGB이고요. 그물이 안에 여기 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빨강하고 파랑 데이터예요. 파랑을 보세요. 여기 지금 바깥에 나와 있죠. 이렇게 어도비 RGB 개념을 벗어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못을 벗어나면 주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든가 아니면 그 어느 방향인가에 따라서는 255가 나온다. 255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런데 이거를 실물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예컨대 봅시다. 잉크젯 프린터를 프로파일링을 해서 LAB 값을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Absolute Colorimetric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태극기 색깔을 거의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이미 다 배우신 거지만 그런 그 ICC 프로파일 기반의 색깔 관리는 모두 다 D50 2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LAB를 그런 용도로 알기 위해서는 D50의 LAB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D50 LAB 값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다행히 D65를 D50으로 바꾸면 LAB 값이 여기도 바뀌었고 사실 LAB 값이 바뀌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LAB 값을 D50일 때, D65일 때 바뀌죠. XYY 값도 물론 바뀌죠. 그래서 D50 기준의 LAB 값을 이렇게 알아낸 다음에 이 LAB를 가지고 그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잉크젯 프린터를 프로파일링해서 그 이미지를 Absolute Colorimetric, 즉 절대 색도계로 변환한 다음에 프린트를 하시면 이 규정에 가장 가까운 정확한 색깔의 그 실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깔, 요 색깔 자체를 이미지로 내보내고 싶겠죠. 어떻게 합니까? 또 배웠죠. Command S 또는 PC는 Ctrl S 하면 이미지로 내보내는 옵션이 나오죠. 이전에 배운 그대로 하시면 돼요. TIFF고 LAB고 16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엑스포트해서 이미지가 나오면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다. 자, 그것도 배웠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가? 간단하게 또 하나 다른 걸 보여드리고 진행합시다. 내가 어떤 프로파일이 필요한데 지금 그걸 프로파일을 활용을 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프로파일이 별개로 나와 있지 않고 내가 기억하기로 그 프로파일이 어떤 이미지 안에 붙어 있어. 이미지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미지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프로파일을 지금 별도로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 그럴 때 이미지에서 프로파일을 꺼낼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꺼내는가 하면 봅시다. 예컨대 그 이미지가 이거라고 칩시다. 이 이미지 안에 내가 원하는 프로파일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거를 별개의 파일로 꺼내서 활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툴즈에 들어가시면 extract profile from file이라고 한 게 있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렇게 작은 창이 열리고 이 창에다가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이미지를 get file 이렇게 키스를 하시면 뭔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 save profile이라고 해서 보이죠. 프로파일 이름이. 이거를 저장을 하시면 프로파일이 저장이 되고 그 프로파일이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 요거를 프로파일 그 폴더에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프로파일을 추출을 해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한다. 자, 그것도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디로 가보는가 하면 디스플레이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 정정을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패치 툴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측정은 당연히 반사 물체, 즉 프린트 같은 거 물체에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션, 발광체의 물체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mbient light, 즉 주변 광도 측정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주변 광은 측정하는 게 CTNA 소프트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건 일단 수정을 합시다.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디스플레이 체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툴즈에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 체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들어가 보세요. 물론 뭐가 필요하죠? 측정기가 필요하죠. 지금 저는 i1 프로 2를 연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자, 디스플레이 체크 들어가시면 어떤 인스트루먼트 측정기를 연결했는지를 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연결한 것은 i1 프로 2니까 당연히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인식이 되면 지금처럼 초록불이 들어오고 i1 프로 2에도
흰 불이 지금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의 기본 컨셉은 무엇인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RGB 스케일, 어두운 데서 밝은 데까지 RGB 따로따로 스케일과 RGB를 합친 뉴트럴, 즉 그레이 스케일을 디스플레이를 시킨 다음에 그것들이 얼마나 이런 색깔이어야 하는 것과 유사한지, 즉 색깔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용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색깔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RGB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색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뭐예요? RGB 값은 Device Dependent 값이다. 즉 그 값 자체에는 컬러 정보라는 게 딱 부러지는 게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RGB 자체가 아니라 그 RGB가 여기 모니터에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그 RGB에 어떤 프로파일을 할당을 해서 이 값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즉, 내 모니터의 프로파일을 할당을 해서 내 모니터에 그 RGB 값들은 이런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컬러로 나오는가를 체크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컨셉은 그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내 모니터의 프로파일 이름이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 프로 비교적 신형이죠. 최근 제품에 해당하는 이 맥북 프로의 모니터 프로파일은 애플에서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그랬고 캘리브레이션을 별도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프로파일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컬러 LC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모니터의 프로파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맥북 프로를 사용하시면 이런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아닌 기종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자기 모니터 프로파일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 모니터 프로파일을 로딩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얼마나 자세하게 스텝을 나눠가지고 내가 색깔을 검출해 보겠는가를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레이스케일과 RGB를 합쳐서 즉 4개죠. 4종류를 그냥 딱 9레벨만 토탈 36개 패치를 디스플레이해서 간단하게 그 색깔 정확성을 알아보겠다. 여기서 색깔 정확성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레이스케일과 RGB 그 4가지의 스케일로만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 사이에서 그 RGB들이 서로 혼합되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색깔들을 함께 측정을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안 되고 그냥 그레이스케일, RGB 스케일 4가지 채널로만 된다 하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설정하신 다음에 역시 기기를 캘리브레이션 그 베이스 있죠? 위에 정확하게 놓고 스타트를 누르고 그 앰비언트 라이트 측정하는 마개를 앞에 막아 두시면 안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베이스 위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보통처럼 하고 오케이 하세요. 그러면 캘리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뭘 한가? 그 모니터 측정할 때 사용하는 마운트 있죠? 왜? 그거를 이렇게 딱딱 끼우시고 모니터 위에 중심 부분에 이 측정기의 측정구 구멍이 오도록 제가 지금 거치를 한 거예요. 그 측정구 중심에 이 네모칸이 제대로 잘 둘러싸도록 위치를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고 기다리시면 화이트로부터 출발해서 그레이스케일을 쭉 한번 어두운 데까지 그 다음 끝나면 RGB를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 9단계로 나누어서 쭉 디스플레이를 한 다음에 그 색깔을 측정을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모니터의 프로파일에 따르면 이런 값들은 이런 RGB 값들은 이런 LAB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실제 측정 값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끝에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끝나면 봅시다.
자, 이제 블루 스케일까지 거의 끝났죠? 끝이 나면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기기를 모니터에서 드러냈고, 보통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말을 일종의 경고를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화이트 포인트를 밝기를 측정을 처음에 하고 마지막에 하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을 했을 때 그 밝기가 0.53% 또는 하여튼 0. 얼마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 계속 할래? 그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모니터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다. 이게 만약에 2%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정확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 오케이. 그 다음에 측정한 로 데이터는 지금 딱히 저장할 필요 없고 측정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만 나는 보면 된다 그러면 이 측정 값은 일단 버리고 결과만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가 나왔죠.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서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내가 이미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델타 I가 얼마 이상 차이 나고 얼마 이상 차이 나면 노란 테두리, 빨간 테두리를 둘러서 나한테 쉽게 눈에 띄도록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시각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 2.0이라 했으니까 1.0 이상 나는 델타 E 1.0 이상 나는 배치들이 이런 것들이고 2.0 이상 나는 것들은 없다. 실제로 하나하나 보시면 여기 끌고 와서 볼까요? 여기 델타 I를 보세요. 그레이 스케일은 델타 I가 뭐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0.7, 뭐 0.6 이 정도 되죠. 얘는 1.1이고 얘는 1.3이고 얘는 1.0이고 뭐 그 정도. 그래서 이 모니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공장에서 캘리브레이션이 돼서 그 프로파일이 그냥 들어서 나오잖아요. 캘리브레이션을 별도로 실질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좋은 점이 물론 있지만 좋은 점은 미리 꽤 정확한 프로파일이 생성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용을 하는 사람이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가지고 뭘 안 해도 되니까 상당히 처음부터 정확한 색깔을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은 물론 그건 좋은 점인데 안 좋은 점은 모니터라는 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가 달라지거든. 모니터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1년 이게 반이 지났는데 1년 반 뒤에도 여전히 이 정도의 그 프로파일이 이 정도의 여전히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저는 놀라운 거라고 봐요. 어쨌든 차이가 있긴 하다. 얼마나 차이 있는가? 스태티스틱스, 즉 통계를 보시면 여기 있죠. 전체 평균 0.77이 나고요. 제일 많이 나는 것은 1.28 정도 된다. 뭐 괜찮은 편이다. 시각적으로 이 정도니까 뭐 눈에 딱히 거슬리는 정도는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래프로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대략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은 이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하여 x축을 어떤 단위로 설정을 할 것인가 그거예요. 지금은 LAB의 L이 기준은 이게 0부터 100까지가 L 기준이다 그 뜻이에요. 이 둘 다. 그 다음에 각각에 있어서 여기와 여기는 이 그래프의 Y축, 이 그래프의 Y축을 뭘로 설정을 할 건가 그런 뜻이 이 아래 것부터 먼저 제가 설명드리면 X축이 LAB고 Y축이 지금은 CCT라고 되어 있잖아요.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즉 상관색온도라는 뜻이죠. 저 밑에 어두운 색깔부터 즉 그레이스케일이 아주 어두운 것부터 저기 위에 가장 밝은 화이트까지 상관색 온도로 봤을 때 얼마나 색 온도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가 그런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 이걸 밝기 차이로 보여드리면 보세요. 델타 L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델타 L이란 말은 LAB 0부터 100까지를 봤을 때에 L 밝기를 델타 E L로 봤을 때 얼마나 블랙부터 화이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차가 있는가? 0. 얼마, 0이고 1이니까 0. 얼마밖에 그 편차가 없죠. 그러니까 그 편차는 매우 적은 거예요. 그래서 X축과 Y축을 각각 원하는 것으로 두었을 때 어떤 식으로 편차가 또는 뭐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는 L이니까 여기 밑에 지금 여전히 L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Y도 L로 했으니까 LAB에서 뉴트럴, 즉 그레이스케일 그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변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레퍼런스 기준을 딱 켜서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죠. 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래프가 바로 아래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약간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거를 지금 뻥튀기 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에를 여전히 LAB로 둔 상태에서 이거를 Y축을 L 아니고 Y, XYY의 Y 있잖아요. Y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책에도 그 설명이 나와 있지만 Y는 실제 그 칸델라예요.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Y는 칸델라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얼마만큼의 빛이 강도가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빛의 강도는 또는 반사 강도는 우리가 보는 그 밝기의 변화와 맞지 않는다라고 제가 책에 설명한 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아실 것인데 그거를 우리의 눈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게 L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L과 Y는 그렇게 차이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차이가 있다. 아까 보신 것처럼 LAB는 그냥 쑥 지나갔잖아요. Y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 책의 설명을 보시면 아마 제가 모니터인가 어디 설명할 때 적어놓은 것 같은데 LAB와 Y 스케일은 다르다고 했고 우리가 중간 그레이라고 생각하는 L50 있잖아요. 그 L50은 Y로 치면 즉 물리적인 반사율로 치면 그게 18점 몇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8% 그레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여기 보시면 50% L이 실제 그 Y로 쳤을 때는 여기 보세요. 18점 얼마에 와 있죠. 그렇게 L과 Y는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를 그래프로 보고 싶으실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Y relative라고 하는 것은 내 모니터가 얼마나 밝은 상태이든 하여튼 최대한 밝기를 그냥 100으로 쳤을 때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산정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Y absolute 하는 거는 그 칸델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 모니터의 칸델라는 밝기 화이트가 194 칸델라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칸델라예요. 그 194 칸델라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XY 그래프로 가시면 이게 바로 책에서 배우신 바 있는 CI 2531 크로마티시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니터에 이 게못을 RGB 딱 세 가지 그 프라이머리 컬러 게못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게못을 다른 기준과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보시는 건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마련된 5개와 비교했을 때 어도비 RGB 또는 등등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모니터의 컬러 게못은 XYY 상태, Y는 그 뒤에 Y는 없죠 지금. 왜냐하면 2차원이니까 XY 차트로 비교했을 때 얼마나 뭔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디스플레이 책에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그레이스케일과 RGB 스케일로만 모니터의 정확성을 내 모니터 프로파일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이런 컬러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하는데 실제는 어떤 컬러가 나오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정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좀 더 의미 있는 그 모니터 정확성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그냥 그레이스케일, RGB 스케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혼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컬러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무엇을 활용하실 수 있는가? 이 색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지금 혼합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아주 골고루 혼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대표적인 컬러들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컬러들을 디스플레이를 해서 이 컬러들이 이 모니터 프로파일에 의하면 이 모니터에 이런 컬러로 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로
계산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측정해서 비교를 해봐라. 그렇게 하면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색깔 정확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50개의 패치가 내 모니터 색깔 공간에 거의 다 들어오는 건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 모니터의 컬러 개맛을 벗어나는 게 많으면 내 모니터의 컬러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봅시다.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디스플레이 P3 컬러 스페이스를 거의 정확하게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러 데이터에서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P3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3D 그래프로 들어가시면 이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죠. 여기 보이고 있는 게 이 RGB 프로파일이 바로 이 제가 사용하고 모니터의 컬러 스페이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거를 이 50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샘플들이 다 그 컬러 게머 속에 들어가 있죠. 한 개만 사실 약간 나와 있는데 요 컬러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고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봅시다. 이거를 디스플레이해서 이게 실제로 의도처럼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그래서 정확성을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 거길 가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체크라고 하는데 가서 이번에는 퀵 테스트라고 하는 즉 버벨 컬러 패치 툴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거 사용하지 않고 패치 툴 파일이라고 하는 게 항상 패치 툴에 이미 열려 있는 파일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거기 지금 한 개 열어놨으니까 열려 있는 거 딱 보이죠? 요거를 활용해서 내 모니터 프로파일을 대비를 한 다음에 진짜로 얼마나 정확하게 디스플레이가 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아까처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한번 또 해봅시다. 캘리브레이션 하신 다음에 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하는 마운트에 딸깍 마운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니터의 중심부에 컬러 측정구가 중심부에 오도록 거치를 하신 다음에 그 측정구의 중심에 딱 맞추시고 넥스트 해서 또 기다리면 이제 50개의 컬러 데이터가 LAB가 모니터로 디스플레이가 되죠. 자, 또 끝나면 봅시다. 자, 끝났어요. 그러면 화이트를 다시 체크하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하겠죠. 아까처럼 역시 또 화이트가 처음에 체크한 거하고 마지막에 체크한 거하고 밝기 차이가 좀 있다. 계속할 거냐? 그래,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할 필요 없고 지금은. 자, 보시면 50개의 LAB를 디스플레이를 시킨 다음에 그게 얼마나 예상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봤더니 거의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그죠? 눈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게 지금 일단 거의 없죠. 그래서 일단 또 스태티스틱스를 봤더니 전체 평균이 0.54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꽤 그 모니터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했을 때 꽤 잘 정확하게 색깔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거를 활용해서 모니터의 색깔 정확성을 봤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또 자기만의 다른 색깔 데이터를 구성해서 그걸 가지고 모니터 컬러 애큐러시를 검증을 해볼 수도 물론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건 됐고 마지막 한 가지를 하고 오늘 또 버블 컬러 패치 툴에 대한 얘기는 끝을 내도록 합시다. 뭘 얘기할 건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타겟을 프린트해서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타겟 프린트하고 하루 지난 다음에 색깔이 안정됐다고 생각됐을 때 측정을 해. 근데 이 프로파일링은 상당히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의 경험을 봤을 때 아무리 아주 침착하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도 어떤 그 구간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튀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튀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그 튀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들만 모아서 평균을 낸 그 측정치로 프로파일을 만들고 싶어 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욕구가 없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런 욕구가 있으면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 두 개 또 띄웁니다. 한 번 측정한 거예요. 자, 쭉 읽고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는 M2 데이터니까 일단 3128개 중에서 M2 데이터 꺼내고 그 다음에 똑같은 패치를 다시 한번 측정을 제가 했어요. 이게 다시라고 붙어있죠. 그래서 역시 그 데이터 중에서 M2만 꺼내고 두 개를 꺼냈죠. 자,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비교를 해보면 전체 중에서 어디가 튀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해봅시다. 컴페어. 한 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물론 거의 대부분의 패치들이 거의 정확하게 그 측정이 되어 있지만 기준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0.5, 1.0으로 내려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런 데에는 0.5 이상의 델타 I가 나고 이런 데는 1.0 이상이 난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어느 조인지 어떤 녀석들인지를 제가 찾아가서 별도로 걔들을 측정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1.0 이상 난다고 하는 이 녀석의 두 개의 LAB 데이터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제가 갖다 놓을게요. 여기 LAB가 두 개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한 개는 45.04에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3.5, 한 개는 45.15에 마이너스 2.39에 마이너스 6.13이에요. B가 좀 제일 큰 차이를 보이죠. L 저 정도는 뭐 아무 차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정도도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나는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B 두 개의 측정값 중에서 어떤 것이 튀지 않는 놈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 패치에 가서 별도로 측정을 해봐요. 그러면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보고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값이 덜 튀는 값, 즉 더 사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고르고 더 튄다고 생각되는 녀석은 이제 퇴출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개를 일단 고른 다음에 비교를 통해서 어떤 녀석이 튀는지를 확인했고 그러면 튄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는 갖다 버리는 거고 덜 튄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활용을 해야겠다. 그러면 덜 튄다고 하는 것도 그 중에서 그 차이가 좀 있었던 녀석들이 실제로는 어떤 값이었는지를 별도로 제가 측정을 해서 거기다가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엑스트라에서 보여드릴게요. i1 프로파일러에 가시면 이 데이터를 로딩을 해서 거기 몇 가지 원하는 패치에 찾아가서 거기만 다시 측정을 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제일 괜찮다고 생각되는 데이터와 그것을 또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여겨지는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가 생겼죠. 그러면 나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어차피 차이가 거의 없긴 하지만 평균을 낸 것을 가지고 프린트 프로파일 만드는데 활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이 가정이 의미가 없으면 이건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i1 프로파일러에게는 이 두 데이터를 평균 내는 기능이 없어요. 그 평균은 여기서 낼 수 있는 거예요. 평균 어떻게 내는가? Tools에 들어가시면 average라고 하는 게 있죠. 평균이지 말 그대로. average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녀석을 할 거냐?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10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칸이 많잖아요. 2개를 체크를 하시고 얘 2개를 평균을 내줘라. 평균을 내는데 여기 보통 사용하는 건 그 평균의 방식이죠. weighted한 것을 많이 사용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사실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심플이나 weighted나 별 차이가 없지만 이 그 샘플들이 많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심플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그냥 단순한 평균 알죠?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n분의 1 한다.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 방식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평균을 낼 데이터들의 차이도 뭉쳐있는 데가 있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아웃되어 있는 곳이 아웃리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웃리어가 있어요. 아웃리어는 그 뭐랄까요? 의미가 또는 뭐 중요성이 덜하죠. 뭉쳐있는 애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뭉쳐있는 애들을 더 중점적으로 가중치를 둬서 계산을 해라. 그게 바로 weighted예요. 그래서 지금 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weighted, 가중치를 둔 평균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일단 이걸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지금 딱 등장한 거 이게 요게 2개의 데이터를 평균 낸 데이터예요. 이거를 저장을 해서 i1 프로파일러의 측정 measurement라는 폴더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i1 프로파일러에서 로딩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활용을 한다. 그런 컨셉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데이터 저장하면 i1 프로파일러가 인식을 못해요. 왜 못하는가? i1 프로파일러가 인식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해주려면 RGB를 뭐를 내보낸 것들이 실제로 이런 스펙트럼으로 등장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RGB를 뭐로 내보낸 것, 그게 레퍼런스예요. 그 레퍼런스와 RGB 레퍼런스와 실제로 샘플로 나온 지금 프린트된 이 스펙트럼 데이터 그 2개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RGB는 그 i1 프로파일러가 요구하는 RGB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 아까 로딩한 아무거나 중에서 한 개를 더 여기에 열어주세요. 열어주는데 이번에는 뭐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RGB 레퍼런스 값, 원래 들어있던 그 RGB 픽셀 값들을 꺼낸 다음에 이 평균 파일에 갖다가 얹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특정 값이 아니고 원래 들어있는 RGB 타겟 값을 꺼내야겠다.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RGB 값은 그냥 소위 맹탕이니까 색깔을 보고 싶으면 반드시 RGB 프로파일을 할당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파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RGB 값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RGB 값에 해당하는 아까 내가 뭐라고 프로파일을 붙여놓은 그 상태로 색깔이 열렸으나 색깔은 중요치 않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RGB 값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원래 열었던 거 2개는 필요치 않으니까 끄고 이 RGB 값을 이 평균으로 만든 데이터에다가 갖다가 얹어야 돼요. 그 얹는 거를 뭐라고 하는가? File to File Transfer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Tools에 가시면 File to File Transfer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그걸 선택을 하세요.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에 갖다 얹을 것인가? 이 RGB를 여기에다가 갖다 얹겠다. 그죠? RGB를 평균 낸 이 스펙트럼 데이터에다가 2에다가 갖다 얹겠다. RGB 값만 한다. 그죠? RGB 값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CMYK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CMYK라고 선택을 해야 돼요. 갖다 전이를 시켜라. 트랜스퍼. 됐다.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 달리
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데이터에는 RGB 값이 변했어요. 예컨대 이 RGB 값은 000이에요. 아까는 여러분들이 눈여겨 안 보셨겠지만 아까는 다른 RGB 값이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RGB가 000 보이죠? 이게 RGB 25500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레퍼런스 데이터 RGB가 여기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저장해서 i1 프로파일러에 해당 무슨 measurement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 속에다가 넣은 다음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저장하는가? 저장은 역시 Ctrl S 또는 Command S 하는데 데이터로 저장을 해야 되고, 그죠? 무엇을 저장할 필요가 있는가? 다 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스펙트럼과 ID name RGB 스펙트럼 이렇게 ID name RGB 스펙트럼 제일 중요한 거 RGB 스펙트럼이에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타입은 CXF3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i1 프로파일러에서 그게 인식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걸 선택하니까 이건 아예 없어졌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RGB와 스펙트럼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RGB 인코딩은 8비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은 원래대로 원래가 380에서 7350이니까 선택하시고 그렇게 엑스포트라고 누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뭔가 하나 있어요. 이름을 적절히 붙이세요. 제가 그냥 여기다가 엑스포트 할게요. MXF라는 확장자가 붙죠. 자, 여기서 나머지 한 개가 스텝이 더 있어요. 뭐냐? 이거 지금 선택을 하는데 그 파일의 measurement 데이터가 컨디션이 뭐냐? 그거를 정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스펙트럼 데이터에는 M0, M1, M2가 다 있었지만 이거는 M2 데이터를 꺼낸 그것을 평균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측정 조건이 굳어진 거예요. 그 굳어진 게 뭔지를 정확히 알려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뭐였죠? M2였죠. 그러니까 M2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M2를 어사인 하세요 라고 하고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장을 하시면 데이터가 생겼을 것이고 어디에? 여기에 지금 여기 이거죠. 방금 생긴 거. 이거를 어디다가 갖다 놓으면 이제 i1 프로파일러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 i1 프로파일러라는 데 들어가셔서 컬러 스페이스 RGB 이건 지금 잉크젯 프린터 프로파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컬러 스페이스 RGB로 들어가셔서 measurement 여기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것을 추구를 하는 분들 정확한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측정 데이터를 평균을 내서 그 평균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하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제가 저의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했을 때에도 거기에 인쇄에 거기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해당 인쇄소에 오프셋 프로파일을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는가? 규정에 최대한 딱히 맞지는 않지만 최대한 가깝게 프린트를 한 다음에 타겟을 사흘을 말린 다음에 거기에서 3개를 골라서 측정을 해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측정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평균을 내고 그 평균 데이터를 다시 별도로 저장을 해서 그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오프셋 프레스에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측정 데이터 평균을 내서 그걸 가지고 프로파일을 만들 때 이렇게 하시는 거다. 자, 여기까지 아시면 패치 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꽤나 전문적으로 대부분 다 알게 된 셈이에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설명을 하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것들 제가 뺐고요. 나머지는 유용하지만 아직 설명하지 않은 건 나중에 엑스트라 같은 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패치 툴은 여기서 스톱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ctNA를 한번 구경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